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24번째 시간이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서양 중세 사회의 특징 첫 번째를 공부를 했어요. 중세 봉건 사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서양 중세 사회의 중요한 특징 두 번째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첫째는 우리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서양 중세의 중요한 특징 두 번째, 크리스트교 중심 사회였다 라고 하는 점을 정리를 하고 그에 해당되는 문화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황의 권력, 그 다음에 카노사의 굴욕, 스콜라 철학, 고딩 양식 같은 내용들이 주제어가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원래 하나의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반으로 갈렸잖아요. 그리고 이 서쪽과 동쪽의 상황이 달랐어요. 동쪽 같은 경우에는 동로마 제국으로 계속 유지가 되었지만 서쪽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요. 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마터면 로마 제국에 있던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던 크리스트교 역시 위기에 빠질 뻔했어요.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 서쪽 동네에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랑크 왕국이 등장을 했죠. 자, 프랑크 왕국을 세웠던 클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를 개종을 함으로써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였고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까를로스 대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복한 지역 곳곳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등 그리고 또 교황의 서로마관을 받음으로써 인정을 받는 등 크리스트교와 굉장히 긴밀하게 크리스트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덕분에 크리스트교는 서유럽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점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무슨 문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조금 떠올려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왕과 제후, 제후와 기사, 기사와 기사 간의 주종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봉신이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고요.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를 나누어 주는 관계였죠. 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냐? 원래 교회나 성직자 같은 경우에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성직자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성직자는 누구에게 충성을 바쳐야 돼요? 맞아요. 성직자는 신에게 충성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은 하늘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교회의 권력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죠? 교황이죠. 그래서 성직자는 제일 꼭대기에는 교황이 있는 그런 성직자들 나름의 체계 속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나 성직자가 왕이나 제후 같은 그런 권력자들과 맺어지는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왕이랑 제후들이 교회랑 성직자들을 이 사람들도 당연히 크리스트교를 믿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스러웠잖아요. 막 우리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리고 장원이 발달하고 자, 그래서 왕이랑 제후가 교회랑 성직자에게 땅을 주고 보호를 해주니까 자, 우리 주종관계에서 땅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충성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원래 왕이랑 제후랑 주종관계로 묶이지 않는 교회나 성직자들이 땅과 보호를 매개로 흡사 왕과 제후랑 주종관계 비스무리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교회랑 성직자들이 자기들만의 체계가 아닌, 교회의 체계가 아닌 일반 왕과 제후랑 연결되면서 점점 세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세속화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세속화는 신성한 거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성한 거. 교회는 신성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속적이다.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 세상 흘러가는 그대로를 따라간다. 세상에 물든다. 왜 우리 세상에 찌들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신성해야 되는, 홀리해야 되는 교회가 세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었냐? 성직자가 혼인을 합니다. 원래 성직자는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성직, 교회에서 갖고 있는 직책 이런 것들을 돈을 받고 판매하고 사고 파는 등의 그런 부패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사람이 크리스트교에서 어느 정도의 신앙심을 갖고 있냐, 혹은 어느 정도 종교사회에 공헌했냐 이런 걸 통해서 종교적 권한 있는 사람이 임명을 해주는 걸 텐데 그것이 아니라 왕이랑 제후가 성직자를 임명하는 성직자 임명권까지 갖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서유럽 지역의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크리스트교의 대장이에요.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개혁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10세기 중반부터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본격적으로 빵 터지게 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11세기에 등장하는 오늘 기억해야 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교황이 지금까지 세속화된 이 교회를 다시 원래대로 신성하게 돌려놔야 된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7세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성직자 임명권을 다시 교황에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주종 관계로 맺어져 있는 왕과 제후 그리고 교회와 성직자 사이에 이 고리를 끊어내고 성직자는 오직 종교적 권한을 갖고 있는 교황이 임명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자, 교황이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누구의 반발을 가져오겠어요? 지금 당시에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던 왕, 제후 그리고 더 위에 있는 황제의 그러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 역시 이 이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교황 입장에서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성직자 임명권을 다시 가져와야 할 거고요. 자, 황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교회 니네가 무슨 군대가 있어, 힘이 있어, 뭐가 있어. 너네 막 게르만족 쳐들어오고 마자르족 쳐들어오고 바이킹 쳐들어오고 이럴 때 우리가 너네 보호해줬잖아. 왕이랑 제후, 기사, 그리고 황제인 내가 너네 보호 안 해줬다면 니네가 과연 지금 교회가 제대로 유지나 될 수 있겠어? 내가 땅을 주고 보호해줬으면 너넨 나한테 충성을 바쳐야 되고 그러면 내가 너네 임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결국에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다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황과 황제의 다툼의 결과를 통해서 누가 이기는지를 봄으로써 중세 유럽 사회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황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지금의 독일에 해당되는 나라인데요. 쉽게 생각을 하자면 중세 서유럽 사회에서 상징적인 국가들 중에 제 최고 국가다. 상징적으로 최고의 힘을 갖고 있던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옛날에 카를로스 대제가 프랑크 왕국에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잖아요. 근데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이 서유럽 최고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그 상징적 의미가 여기저기 떠돌게 다니게 돼요. 이 사람이 했다가 저 사람이 했다가 저 사람이 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동중 서프랑크로 갈렸던 프랑크 왕국 중에 동프랑크 왕국을 거쳐서 지금의 독일 지역에 해당되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그 중세 서유럽 사회의 최고의 상징적인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단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듯이 왕권이 강하지 않았잖아요. 중세 서유럽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로마의 황제나 중국의 황제 같이 그런 절대 권력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최고 권력을 갖고 있다. 뭐이 정도로 여러분이 얘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중학교 수준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무튼 뭐 제후, 기사, 왕 이런 사람들 중에 제일 센 놈이 황제잖아요. 그죠? 그 황제랑 교황이 맞짱을 뜬 겁니다. 자, 이야기를 전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황이 주장을 합니다. 교황 이외의 모든 군주, 왕, 제후, 황제 전부 다 지금부터는 성직자 임명을 금지한다 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할까요? 아니죠. 거부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황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교황을 폐위시켜버리겠다. 자리에서 내쫓는 걸 폐위라고 해요. 야, 교황, 너 내쫓을 거야. 다른 사람 교황 자리에 앉힐 거야. 너 왜 나한테 까불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황이 뭘 발표하냐? 황제 하인리 4세를 파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용어냐? 여러분 아마 살면서 많이 여기저기서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널 더 이상 우리 가족, 우리 패밀리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를 우리 가족의 테두리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파문이라고 하는 거는 크리스트교 세계, 크리스트교 가족의 울타리에서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황제래요. 죄송합니다. 교황이 너는 우리 크리스트교 테두리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 이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아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거겠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놈이야. 넌 지옥 가는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걸 거예요. 네.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황제가
교황이 뭐 나를 파문하든 뭐든 뭐 내가 더 센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교황이랑 황제랑 싸운다고 했을 때 황제는 땅도 있고 신하도 있고 군대도 있고 그죠? 그런데 반면에 교황은 뭐가 있어요? 뭐 약간의 땅, 그다음에 뭐 성경책, 뭐 십자가, 그다음에 뭐 성직자 이 정도가 있잖아요. 둘이 사실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황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황이 파문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황제와 주종 관계를 맺고 있었던 수많은 귀족이나 제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황제 편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교황의 발언권이 그만큼 강했던 거예요. 크리스트교를 당시에 널리 믿고 있었던 사회에서 너는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추방하겠다라고 하는 교황의 이 발표가 당시에 수많은 귀족과 제후들의 마음을 흔들었겠죠. 나랑 주종관계를 맺고 있는 황제가 파문당하다니 나도 그 아래에 있다가 같이 교황의 저주를 받는 거 아니야? 나도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이탈하게 되고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황제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결국에 황제가 교황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자, 이 굴복하게 되는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자, 교황은 원래 로마에 있습니다. 서유럽 세계의 중심 도시, 크리스트교의 중심 도시가 로마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황이 로마에 있는데 당시에 교황이 잠깐 어디를 가서 카노사라고 하는 동네로 잠깐 교황이 가 있었대요. 이 카노사라고 하는 동네까지 황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황제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똑똑똑 교황성아 저 왔어요. 저 황제인데 좀 만나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교황이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줍니다. 당시에 눈이 내리는 겨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황제가 성 바깥에서 3일 동안이나 교황한테 잘못했으니까 제발 만나주세요.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황제가 무릎 꿇고 있죠. 성의 백작 부인에게 무릎 꿇으면서 제발 교황을 만나게 해달라. 성문을 열어달라라고 비는 장면입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래 네가 그렇게 반성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서 파문을 취소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황제가 교황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빌고 있는 장면. 당시에 모든 서유럽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황제랑 교황이랑 맞짱 떴는데 이건 누가 이긴 거다. 그죠? 교황이 이긴 거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의 권위가 황제를 능가했음을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장면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카노사의 굴욕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교황이나 황제가 계속 티격태격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교황의 우세로 점쳐지게 되고요. 교황의 권위는 쭉쭉 올라가서 13세기경에 중세 유럽에서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유행하던 말이 있는데요.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해랑 달이랑 둘 다 하늘에 떠있는 위대한 존재죠. 하지만 솔직히 해랑 달이랑 누가 더 세요? 그죠? 해가 더 세겠죠? 강력한 교황권을 상징하는 문구고요. 당시에 만들어진 조각 같은 걸 보더라도 엿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황제입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있죠. 반면에 이 사람은 뒤에 뭔가 후광이 비치는 것이 신성한 사람, 교황일 겁니다. 근데 교황의 황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죠. 네.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를 능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세 유럽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중세 유럽은 신앙 중심, 크리스트교 중심의 사회였다. 교황권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세 크리스트교 중심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사회에는 어떤 말이 유행을 했냐?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다. 뭐 이런 말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사람들이 막 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죽는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들의 삶이 교회와 크리스트교와 그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그림이 있어서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먼저 태어나자마자 깐난쟁이 때 무엇을 하냐? 교회에서 세례 성사라는 걸 받습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크리스트교에 입문하는 그러한 종교 행사예요. 낳자마자 크리스트교에 입문을 하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무엇을 하게 되냐? 고해 성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인간이 살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실수를 할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성직자 앞에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가 고해 성사예요. 이런 거 해야 되고요.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도 어디서 해요? 성직자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때가 되면 또 어디를 찾아갑니까? 성직자를 또 만나야 돼요. 성직자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까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년에 이러한 모든 삶의 과정들이 전부 다 크리스트교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달력,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교회 행사나 성인들의 기념일들이 가득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서 유럽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주요 과정을 교회와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크리스트교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세 서유럽 사회의 신분 제도를 우리가 크게 3단계로 나누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다? 기도하는 사람, 즉 성직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오히려 싸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더 아래에 있다. 좋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뒤에 가면 시민혁명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세 서유럽 사회의 신분제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세 서유럽에서 유행했던 학문은 어떤 학문이 있냐? 바로 신학이 있습니다. 자, 신학.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신과 관련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신앙, 종교 뭐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는 신을, 종교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문화할 때 공부했던 철학은 유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학이 유행했다고 하니까 종교는 우리가 신앙은 어떤 영역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영역이죠. 마음으로 믿는 게 신앙이에요. 종교고. 근데 철학은 뭐예요? 철학은 이성적인 거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머릿속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삶의 영역이에요. 머리의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이랑 이성이랑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다. 서로 같이 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세시대 때는 오히려 어떤 것들이 유행을 했냐? 이 신앙과 이성을 같이 가는 게 유행했어요. 바로 스콜라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무엇이냐? 바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이야기했던 학문입니다. 그러한 철학이에요. 우리가 이성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이해와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종교나 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뛰어난 알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고 이성을 바탕으로 신앙을 더욱더 잘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철학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인물을 들 수 있어요. 자, 우리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 철학이더라도 이 철학조차도 무엇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신앙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그만큼 중세사회가 종교 중심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학도 발달하는데 대학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과목이 어떤 과가 인기가 많아요. 그죠? 의대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신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였다. 체크를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건축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양식도 이야기를 할 건데 중세시대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는 건축 양식이 유행을 했어요. 로마네스크 이름만 들어도 로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죠. 로마네스크의 특징은 뭐냐? 돔이 있고요. 여러 개 아치 같은 거 있다. 그래서 유럽 중세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어떤 양식으로 전환이 되냐? 고딕 양식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고딕 양식은 크리스트교의 짙은 영향을 받았어요. 자, 고딕 양식의 건물을 보게 되면은 일단 굉장히 높은 탑이 있습니다.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탑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신과 천국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소망을 이 높은 탑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것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잘 모를 거예요. 선생님이 안에 내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색 유리로 장식된 것. 우리는 이것을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부릅니다. 정말 화려하죠. 정말 화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딕 양식의 건축에서는 높은 탑, 높은 지붕, 아치를 활용한 높은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성한 구조를 연출하려고 했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티교 중심의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크리스티교의 중심이란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이었죠. 바로 카너사의 굴욕입니다. 교황과 황제는 왜 싸웠다? 성직자 임명권 때문에 싸웠다. 왜 성직자 임명권 때문에 싸웠냐? 교회가 세속화되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스도 세계의 중심의 세계 중세 문화, 일생을 교회와 함께 했고요. 신학이 발달했고 철학도 발달했지만 그 철학조차도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했다. 건축에서는 우리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고딕 양식이 유행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한 4시간 동안 서유럽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동유럽,
비잔티움제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